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요즘에 계속해서 언론 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한테 불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에 관한 거는 조그만 것도 뻥튀기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상대 후보에 대한 것은 큰 것도 줄여서 쓰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한다. 뭐 이런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한 그 이의 시청 같은 걸 무더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그 산하에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예비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한 40건 정도를 이의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언론 보도에 이런 게 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오보다, 또는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개념으로 무더기로 거기다가 그 이의를 제기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쭉 이렇게 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 계약은 도시개발법 적용. 이게 동아닷컴에 나온 건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 하세요, 올 한가의 최고 덕담 물음표, 이재명 패러디 본물,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거고요.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의 본격 문제제기, 30년 이상 보고 경험한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이건 월간조선 보도고,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에게 빌린 5억 원의 행방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 본지와 최초로 정식 인터뷰, 이것도 월간조선 기사고, 그 다음에 진중권, 국민의힘이 대장동 100% 공공개발 반대 물음표, 이재명 거짓말, 이건 조선일보 거고, 뭐 이런 등등의 거를 무려 40건을 이제 인터넷심의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인터넷심의위원회 오늘도요,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명의로 접수된 이의 신청 5건, 이걸 또 심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것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그 이재명 후보 비판. 사실 뭐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비판을 많이 하지만 윤석열 후보 캠프도 또 비판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캠프는 뭐 그걸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 측 내지는 민주당, 최근에는 민주당이 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5건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봤더니, 자, 11월 10일 날 조치한 겁니다.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6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주의, 5건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 요청,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걸 뭐 제가 조선일보 근무할 때 받아봤습니다만은, 공정보도 협조 요청이라는 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정하게 보도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른바 징계나 뭐 이런 데 전혀 해당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주의 한 건이 있습니다. 뭐 주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주의 정도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인터넷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기사화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으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특정 논객, 예를 들어서 친여 패널이 그러면 뭐라고 주장한 거를 인용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또는 친야 패널이 뭐라고 주장한 것도 인용해서 보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기자의 그 기사 판단의 기준, 기사 작성의 기준, 여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기면 안 되나? 이 기준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여과를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 반론을 받아야 되나? 글쎄, 뭐 좀 애매합니다. 좀 뭐 기자 생활 저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페이스북 글에 누가 뭐라고 주장하면 물론 그 주장이 엉뚱할 때는 아예 기사를 안 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했을 때는 기사 안 씁니다. 물론 요즘에 현장 기자들이 페이스북 글을 좀 많이 인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가지고 해석하고 뭐 이런 기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19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취재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에 누가 이렇게 올린 글 이런 걸 가지고 기사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뭐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자 그럴 경우에 그럼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 안 되나? 그러면 그거를 여과장치를 통과해서 인용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인터넷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의 뭐 부대변인 또는 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거 그거 인용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다. 미치라고 심상정 후보가 그 양강 후보를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오가는 공방의 대부분은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판단은 과연 정당한 판단이냐? 이게 이재명 후보 측의 이의제기가 아니었어도 과연 인터넷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자, 10월 12일 홈페이지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 보도 7건 중에 6건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결정사항을 봐도 이때도 또 10건 중에 8건이 기각됐는데 그 기각 이유가 뭐냐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또 이런 글을 썼더군요. 이재명 후보의 이의신청서 일부를 딱 공개해가면서 청구서에 보면 보수 논객 진중권 씨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아무 근거도 없이 보수 논객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좀 웃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요. 지금 현재 보수 논객이냐 진보 논객이냐. 이재명 후보의 비판적인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한 90%가 넘고 제가 보기에도 뭐 제가 뭐 한 개, 두 개 다 세 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도 또 간혹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과연 보수 논객이냐 보수 진보의 분류법도 그렇지만 그렇게는 글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진보 이념을 버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버리지는 않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보수 논객이냐? 그건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온통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다 보수 논객이다? 내지는 그러면 이 많은 언론 매체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이상하게 보도했다. 그래서 언론 환경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이나 댓글 같은 거로 우리 다 언론사가 됩시다. 부산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런 거는 거의 선동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졌을 때 이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2002년에 전 노무현 후보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가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조중동 프레임입니다. 그게 일정 부분 성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그때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부터 워낙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왜 그러냐면 조선, 중앙, 동아의
그런 전통적인 기사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노무현 후보는 2단아였죠. 그럼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유권자들한테 반미면 어떠냐? 아니,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국가입니다. 한미 동맹 국가인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반미면이 어떠냐라고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곤란하죠,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야 마땅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언론이 이 사람의 안보관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당시에 물론 그렇게 기사를 썼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뭐 당시 노무현 후보의 어록을 보면요, 누구는 뭐 그걸 보고 소탈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보관, 외교관,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치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관점, 정의에 대한 관점, 이걸 봤을 때 어긋난다고 저는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후보가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조선중앙통화, 이 이른바 본인한테 좀 약간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언론들을 설득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자. 그게 조중동 프레임입니다. 조중동을 적으로 만드니까 다른 언론 매체의 상당수가 노무현 후보한테 오히려 유리해졌습니다. 성공한 측면이 있다는 건 제가 바로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소수를 적으로 소수지만 이 영향력이 다른 다수의 언론들과 뭐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2002년 당시에는. 지금은 뭐 조중동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방송,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조중동이라는 게 본인한테 불리한 줄 뻔히 알지만 그걸 적으로 만들므로써 그 외의 다른 언론 매체들을 본인이 또 인터넷에 강했으니까 본인이 우호적인 매체로 만들려는 노력,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거,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 화천대유 하세요, 이게 추석 때 최고의 그 패러디물로 등장했다, 이거는 정치 기사도 아닙니다. 얼핏 보면 이거는 그냥 화제성 사회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다? 이거는 그 언론 매체에 입막음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기사가 안 나올 것인가? 또 나오죠. 또 나오고 인터넷심의위원회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또 인터넷심의위원회에다 이의 신청하고, 인터넷심의위원회는 또 아마 뭐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공명선거 협조 요청 뭐 이런 것 정도 낼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걸 쓰는 기사들은 제가 보건대는 상당한 정도로 훈련받은 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은 기자들로부터 오히려 더 불만을 사는 게 아니겠는가. 최근에 그렇잖아도 뭐 2030과 대화하러 다닌다고 뭐 부산, 울산, 경남 다 다니고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뭐 이런 거 하고 했는데 거기서 2030을 만난다고 하면서 실제 이 국회에 출입하는 그 많은 2030의 현장 기자, 그 현장 기자들의 질문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30 기자도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2030 기자들의, 현장 기자들의 불만이 지금 뭐 극에 달았다고 하던데, 자, 이런 식의, 그런데도 연일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고 연일 여기저기 가서 또 실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언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자들 질문에, 이제 이 애드립 질문이죠. 뭐 현장에서 주고받는 질문.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현장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질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정직한 속마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전략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보시죠. 자, 집권당입니다. KBS, MBC 뭐 말로는 공영방송 표방하고 있지만 뭐 지난번 검언유착 의혹 뭐 이런 보도 뭐 등등 오보 뭐 이런 것 등등 보면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죠. 교통방송 뭐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대표적인 편파방송 아닙니까? 뭐 방심위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뭐 법정제재 주의 이게 단독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연합뉴스 뭐 여기 뭐 정부 지원 받는 통신사 아닙니까? 연합뉴스 Y 뭐 다 뭐 비슷비슷하고요. 자, 이런 데를 비롯해서 여기에다가 뭐 종편 2개 뭐 등등 하면 여권의 우호적인 매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여권에 완전히 반대되는 기사만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환경이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또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동조하죠. 무슨 선대위의 뭐 현근택 대변인인가 하는 사람 보면 또 뭐 자기 나름의 뭐 이런 걸 왜 기사 안 쓰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는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는 생각은 저희 같은 기자 출신이 보면 아, 언론 환경이 불리한 게 아니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판단이 문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의 언론관이 기울어져 있지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현재 언론 환경이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논란이 될 텐데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